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폭우가 쏟아지는 묘지, 교복 입은 소녀가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백만장자 회장. 이 소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1월의 어느 날, 하늘은 새벽부터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이정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어요. 바로 10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 이서진의 기일이었거든요. 이정우는 비서들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혼자 낡은 차를 몰고 용인 하늘공원 묘지로 향했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 풍경은 점점 흐릿해졌죠. 이정우는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서진아, 아빠가 간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비는 이미 장대비로 변해 있었어요. 우산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거센 바람 속에서 이정우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걸어 서진의 묘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찾을 리 없는 외딴 곳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이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갔어요. 비안개 사이로 보이는 건 분명 사람이었죠. 그것도 아주 작고 어린 사람. 가까이 다가가자 형체가 선명해졌어요. 낡아서 색이 바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죠. 소녀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으며 차가운 묘비석을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치 묘비와 한 몸이 된 것처럼요. 이정우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뒤로 다가섰어요. 소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죠. 그때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왔어. 비 오는데 와서 미안해. 이정우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죠. 소녀가 차가운 비석에 뺨을 대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어릴 때 그랬잖아. 우리 소윤이는 똑똑하니까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소녀는 교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려다 다시 품속 깊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나 의대 합격했어.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하늘에서 아빠랑 만나서 편히 쉬어. 나 걱정하지 말고. 엄마라는 단어가 이정우의 심장을 쥐어짰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손에 힘이 풀렸죠. 툭! 검은 우산이 빗물 꼬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소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죠.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겁에 질린 소녀와 넋나간 이정우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소녀는 이정우를 그저 무서운 관리인으로 생각했어요. 평소 몰래 담을 넘어 엄마를 보러 왔던 터라 쫓겨날까봐 두려웠죠. 저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려던 게 아니에요. 소녀가 급하게 허리를 숙이며 외쳤어요. 소녀는 바닥에 놨던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손이 미끄러져 가방이 진흙탕에 구르지만 챙길 겨를도 없이 뒷걸음질을 쳤죠. 이정우가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뻗으며 외쳤어요. 잠깐, 학생, 기다려. 하지만 소녀에게는 그 목소리가 더 큰 공포였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녀는 지늘길을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이정우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거기 서라. 학생.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어요. 소녀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죠. 이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녀가 앉아있던 묘비 앞으로 기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발견했죠.
접혀있던 종이 한 장과 낡은 지갑 하나.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합격.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과 학과. 이소윤 의대. 이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방금 전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던 소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그는 종이를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낡은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투명한 신분증 칸에 끼워진 사진 한 장. 오래되어 누렇게 바래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흔적이 역력한 흑백 사진이었죠. 이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눈앞으로 가져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등에 업힌 어린아이, 바로 죽은 딸 이서진이었죠. 이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진은 20년 전 임신한 서진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이정우가 직접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넌 내 딸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갈기갈기 찢었던 그 사진. 찢긴 조각들을 서진이 몰래 주워 담아갔다는 걸 그는 몰랐죠. 이정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신음했어요. 서진아.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은 사진은 찢어진 부녀의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보려 했던 딸의 절규처럼 보였어요. 이정우는 사진 뒷면을 돌려봤어요. 삐뚤한 어린아이 글씨가 보였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운 외할아버지. 그 한 줄이 이정우의 가슴을 찢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니. 이정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죠. 서진아, 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라. 천둥 소리보다 처절한 통곡이 텅 빈 묘지를 채웠어요. 평생 돈만 믿고 살아온 이정우의 자존심이 찢어진 사진 한 장 앞에서 무너졌어요. 한참을 빗속에서 오열하던 이정우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찾아야 한다. 내 외손녀를, 서진이 딸을 찾아야 해. 그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사진을 쥔 손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차에 도착한 이정우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장 찾아. 이소윤이다. 의대 합격생 명단을 뒤지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오늘 안에 찾아내. 내 외손녀다. 서진이 딸이란 말이야. 이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그날 밤 이정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는 사진 속 딸의 얼굴과 합격증의 이름을 번갈아 보며 지난 날을 참회했죠. 자신의 독선이 딸을 거리로 내몰았고 외손녀를 이토록 고단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이정우가 발견한 외손녀의 삶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다음 날 새벽 비서실장의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읽어내려갔죠. 외손녀가 사는 곳은 재개발 예정 구역 반지하였어요. 딸 서진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소윤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저택을 나섰어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요. 차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도시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 변두리로 향했죠.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서 이정우는 내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2025년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곳곳에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글씨들이 담벼락을 뒤덮고 있었죠. 금간 시멘트벽 사이로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이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 하지만 이정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소를 찾아 헤맸죠. 한참을 헤맨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반지하 방 창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땅바닥에 붙은 작은 환기구를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창문 안을 들여다봤어요. 뿌연 유리 너머로 백발의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굽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 이정우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통증을 느꼈어요. 이정우는 차마 인기척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골목 아래에서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이정우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교복을 입은 이소윤이었어요. 학교를 마친 이소윤은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방을 맨 채 곧장 동네 어기 낡은 분식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정우는 분식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소윤의 모습은 처절했어요. 카운터에 선 이소윤은 들어오는 손님마다 허리가 꺾일 정도로 굽실거리며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밝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얼굴에는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죠. 손님이 잠시 끊긴 틈을 타 이소윤이 진열대 구석에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어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김밥을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 넣었죠. 한 손에는 김밥을, 다른 한 손에는 영어 단어장을 든 채 씹을 시간도 아까운 듯 입을 오물거리며 단어를 외우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어요. 목이 메어 가슴을 툭툭 치면서도 시선은 단어장에서 떼지 않는 그 독한 모습. 이정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 위로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어요. 그 핏줄이 맞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기질. 그때 창고 쪽에서 블룩배가 나온 분식집 점장이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소윤아. 바닥 청소 제대로 안 해? 저기 먼지 굴러다니는 거 안 보여? 놀란 이소윤이 먹던 김밥을 등 뒤로 숨기며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계속 오셔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핑계는 어린 게 벌써부터 요령만 피우고 말이야. 너 이번 달 시급에서 깐다. 사장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도 이소윤은 연신 죄송하다며 대걸레를 가져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우의 손에 쥐어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사장의 멱살을 잡고 가게를 사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이정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을 인자를 새겼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분식집 문이 열리고 파김치가 된 이소윤이 걸어 나왔어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어둠 속을 이소윤은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에 씩씩하게 걸었어요. 무서울 법도 한데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서 이정우는 차마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정우는 멀찍이서 그녀를 따라갔어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소윤이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정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녀의 등 뒤로 이정우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정우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차로 돌아왔어요. 차에 앉은 이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개인 고문 변호사였어요.
박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서 집으로 와.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어요. 유 원장을 전면 수정해야겠어. 그리고 호적 정리도 다시 한다. 내 핏줄을 내 호적에 올릴 거야. 이정우의 단호한 선언이 차한 공기를 무겁게 갈랐어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졌어요. 이정우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저 작은 소녀를 지켜내리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정우의 수상한 움직임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탐욕의 눈먼 첫째 아들과 막내딸이었죠. 이정우의 대저택 거실. 막내딸 이영자는 불안에 떨며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평소 이정우의 집안 살림을 맡은 가사 도우미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심어놓은 정보원이 연락을 해온 거죠. 뭐라고? 아버지가 어젯밤에 뭘 챙겨갔다고? 유전자 검사? 이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어요. 옆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첫째 아들 이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영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라니. 설마 서진이 핏줄이라도 찾았다는 거야? 이영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끊고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죠. 만약 진짜 핏줄이 나타난다면 아버지가 죽은 뒤 당연히 자신과 오빠 차지가 될 거라 믿었던 그 막대한 유산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그 돈을 보고 이 수모를 견디며 살았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애한테 뺏길 수는 없어. 이영자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어요. 그녀는 이준호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어요. 오빠, 당장 사람 모아. 그 쥐새끼 같은 게 결과 나오기 전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겁을 줘서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야 한다고. 남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비열한 작당 모의가 시작됐어요. 같은 시각 달동네 어귀의 분식집. 이소윤은 오늘도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이소윤은 꾸벅. 조는 눈을 비비며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딸랑하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소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며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이소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가게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이영자와 거만한 표정의 이준호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죠. 영문을 모르는 이소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누구세요? 지금 영업 중인데 문을 잠그시면. 영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카운터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물컵들을 손으로 휩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와르르 깨지는 유리컵 소리에 이소윤이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어요. 이영자가 이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섞인 목소리로 쏟아붙였어요. 내가 그 애냐? 우리 아버지 홀려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꽃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할머니?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말댔구야? 이영자가 카운터 안으로 밀고 들어와 다짜고짜 이소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이소윤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죠. 아! 이준호는 옆에서 키득거리며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려다 험상궂은 용역들이 가게 밖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며 짐짓 거만한 척 폼을 잡았어요. 야, 어린 게 아주 싹수가 놀았네. 너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했지? 솔직히 말해. 누가 시켰어? 이준호가 테이블 위에 냅킨통과 젓가락통을 발로 뻥뻥 차며 행패를 부렸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이소윤은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교복 치마가 찢어졌지만 이소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왜 이러세요? 닥쳐.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 감히. 이정우 회장 핏줄 흉내를 내.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이영자가 악을 쓰며 이소윤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가게 밖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더니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자 이영자와 이준호가 순간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죠.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빗속으로 이정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손에는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죠. 이정우는 가게 안의 참상을 확인하자마자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했어요. 잠겨있는 문을 보고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문을 흔들자 안에 있던 용역 하나가 겁을 먹고 슬그머니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이정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찬바람과 함께 서늘한 살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들이냐? 이정우의 호랑이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어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이소윤을 발견한 이정우의 눈이 뒤집혔죠. 이성을 잃은 이정우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영자와 이준호 옆에 있는 철제 진열대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콱광! 진열대가 찌그러지며 엄청난 굉음을 내자 난동을 부리던 이영자와 이준호는 물론 용역들까지 깜짝 놀라 얼어붙었어요. 이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벌벌 떨고 있는 이소윤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사자처럼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아, 아버지, 여긴 어떻게? 이영자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어요. 이정우는 대답 대신 이영자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어요.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분식집 안의 정적을 깼어요. 이영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자빠졌죠. 평생 아버지에게 쓴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이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싸 안았어요. 이준호가 기겁하여 이영자를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는 아버지 생각해서 저 애가 꽃뱀이라니까요. 다 아버지 돈 뜯어내려고 연기하는 거라고요. 연기, 돈을 뜯어내. 이정우가 기가 차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노란 서류 봉투를 찢어 젖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종이 뭉치를 이영자와 이준호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죠.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정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눈이 달렸으면 똑똑히 봐라. 유전자 일치 확률 99%. 이 아이는 내 둘째 딸 서진의 핏줄이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굵은 글씨가 이영자의 눈앞에 뚝 떨어졌어요. 이영자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손을 덜덜 떨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탄성을 질렀어요. 세상에, 진짜 회장님 외손녀였어. 저 사람들 고모랑 큰아들이라면서 애를 저렇게 잡은 거야? 천벌 받을 사람들이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이정우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이영자와 이준호는 사색이 됐어요. 이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이정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덜덜 떨고 있는 이소윤에게 몸을 돌렸어요. 피가 맺힌 입술로 겁에 질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외손녀의 모습에 이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이정우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이소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고급 코트를 벗어 찢어진 교복 치마와 상처 입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이정우의 손이 이소윤의 어깨에 닿자 이소윤이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외손녀에게 말을 건넸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어. 많이 무서웠지. 그동안 고생했구나. 거대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뒤늦게 찾은 핏줄 앞에서 죄인이 된 늙은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정우는 수행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행원들이 즉시 움직여 용역들을 제압하고 넋나간 이영자와 이준호를 가게 밖으로 끌어냈죠. 이거나,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라고. 이영자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졌어요. 가게 안에는 이정우와 이소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팽팽한 침묵만이 남았죠. 그날 밤 이정우는 저택으로 돌아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손이 떨렸어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자 서진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안에는 서진이 남긴 일기장, 편지,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정우는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이정우는 그 상자를 들고 이소윤이 사는 반지하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떳떳하게 정문으로요.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저 이정우라고 합니다. 서진이 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소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 누구세요? 소윤아, 내가 볼 사람이 아니다.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하자 이정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만 전해주십시오.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때 이소윤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이정우와 눈이 마주쳤죠. 할아버지, 소윤아, 나는. 이소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소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것만. 잘못했다고요? 이소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죽을 때 전화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10년 전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쓰러지셨을 때. 이소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엄마 휴대폰에 있는 아버지라는 번호로 전화 걸었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엄마가 죽어가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이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10년 전 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전화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소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끄러우니까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내가. 이정우가 비틀거렸어요. 방금 전 분식집에서 처음 본 소녀. 10년 전 전화를 걸었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의 소윤이었다니. 엄마는 그날 밤 수술도 못 받고 그냥 죽었어요. 복도에서요. 이소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엄마를 죽인 거예요. 이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하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다해요? 몰랐으면 엄마가 살아 돌아와요? 할머니가 이소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정우를 향해 말했어요. 가보십시오. 이 아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저 정말 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건 내 엄마 물건이야. 내가 가져야 할 거야. 이정우는 무릎을 꿇은 채 상자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소윤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이소윤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할머니는 문을 닫았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정우의 가슴을 찢었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어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비에 젖어가면서도 이정우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서진아, 소윤아, 미안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정우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천천히 골목을 내려가는 그의 등이 처량해 보였죠. 문 안쪽에서 이소윤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이소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할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아니야, 소윤아. 내가 할 말을 한 거야. 한참이 지나고 밤이 깊어졌어요. 이소윤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문 앞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비에 젖어 놓여 있었어요. 이소윤은 망설이다가 상자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상자를 바라보는 이소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서 엄마의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어요. 낡은 일기장, 편지 봉투,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들. 이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글씨가 보였죠. 오늘 드디어 의대 합격 발표가 났다. 떨어졌다. 아버지한테 실망시켜드릴까봐 너무 무섭다. 이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자랑하셨다. 우리 서진이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미안해요, 아버지. 나는 의사가 될 수 없어요. 또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무섭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지킬 거야. 이소윤은 밤새 엄마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소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소윤은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이소윤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우리 소윤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지? 네. 할머니. 근데 엄마는 왜 할아버지를 용서했을까요? 그게 사랑이란다, 소윤아. 이소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소윤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이소윤의 일상은 계속됐어요. 학교에 가고 분식집에서 일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소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이소윤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기분 탓인가. 이소윤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사실 이소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정말로 그녀를 지키고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진 전봇대 뒤 이정우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죠.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이소윤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정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됐어요. 이정우는 해가 지면 어김없이 나타나 이소윤의 퇴근길을 멀리서 지켰죠.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이소윤이 평소보다 늦게 분식집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밤 12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죠. 골목길은 더욱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이소윤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걷는데 저 앞에서 술 취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소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야, 저기 혼자 가는 애 있네. 야야, 학생. 이 밤에 어디가? 술 취한 남자들이 이소윤에게 다가왔어요. 이소윤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어요. 저리 가세요. 왜 그래? 우리가 무섭게 생겼어? 그냥 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남자 하나가 이소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손때. 어둠 속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정우였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아버지. 이소윤이 놀라 외쳤어요. 뭐야, 이 영감탱이는? 술 취한 남자가 이정우를 밀쳤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마. 손녀? 웃기네. 비켜, 영감. 남자가 다시 이정우를 밀치려는 순간 이정우가 남자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이정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평생 재계를 호령했던 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죠. 남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재수없게. 가자. 남자들이 중얼거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이정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소윤 앞을 지켰어요. 조용해지자 이정우가 돌아섰어요.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할아버지. 왜 여기? 이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매일 밤 따라오셨던 거예요? 이소윤의 물음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내가 무사히 집에 가는지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오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할아버지가 계속. 이소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미안하다, 소윤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이정우도 눈물을 훔쳤어요. 가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이소윤의 작은 목소리에 이정우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둘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죠. 집 앞에 도착하자 이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매일 밤 이러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래도 이소윤이 망설이다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조심할게요. 이정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정우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이소윤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이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불이 꺼진 반지하 창문을 바라보며 잘 자거라 소윤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정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죠. 며칠 후 이소윤은 퇴근길에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전봇대 뒤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이소윤은 모른 척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소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며칠 후 이정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생 요리 한번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오늘만은 달랐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서툰 손길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계란말이는 이렇게 하는 건가? 기름이 튀고 계란은 타고 부엌은 엉망이 됐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서진이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소고기 장조림. 몇 시간이 지나서야 도시락이 완성됐어요.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정우는 도시락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어요. 저녁 무렵 이정우는 분식집 앞에 나타났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밤 11시 분식집 문이 열리고 이소윤이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이소윤.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윤아. 이소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이걸 너 주려고. 이정우가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이소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시락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어. 이소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받아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괜찮아요. 저 집에 가서 먹을 게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먹어봐. 맛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어 봐서. 이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소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받을게요. 이소윤이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보자기를 풀자 정성스럽게 쌓인 도시락이 보였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천천히 먹어. 그리고 이정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 이소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향하는 이소윤의 뒷모습을 이정우는 멀리서 지켜봤죠. 이소윤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늘도 자신을 따라올 거라는 걸. 골목길을 걸으며 이소윤은 가끔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할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소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이정우가 멈춰 섰어요. 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죠. 이소윤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응? 매일 이렇게 따라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소윤이 이정우의 말을 끊었어요. 들어오세요. 뭐? 집에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이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오늘은 같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도시락. 이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이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정말,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거니? 네.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소윤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이소윤에게 다가갔어요. 둘은 나란히 집 문 앞에 섰어요. 이소윤이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안에서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정우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좁은 반지하 방. 낡은 테이블 위에 이정우가 만든 도시락이 펼쳐졌어요. 할머니, 이소윤, 그리고 이정우. 세 사람이 테이블을 둘러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소윤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먹어볼게요.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이소윤. 어때? 이정우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짜요. 아, 그런데 맛있어요. 이소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정성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정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소윤아, 할아버지가 앞으로 내 학비랑 생활비 다 책임질게. 할아버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정우가 말을 고쳐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진작했어야 했던 일이고. 이소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장학금도 있고. 소윤아. 할머니가 이소윤의 손을 잡았어요. 받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이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할아버지가 고맙지. 이정우가 이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이정우는 늦게까지 이소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진의 이야기, 이소윤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시간이 흘러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그래. 소윤아, 내일 또 봐도 될까? 네. 내일 또 봐요. 이소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정우는 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진아, 봤니? 할아버지가 소윤이랑 화해했어. 이제 편히 쉬어. 이정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가족의 시간이.